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허경 총재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인터뷰 잠깐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좀 바쁜데. 그럼 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총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1970년대에 응.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응.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 오펙에서 자기들끼리 석유 가격을 왕창 올려가지고 이 전 세계 경제에 압박을 가한 사건이잖아요. 그 결과 세계 공황 시기가 나타나고 여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매년 15, 20%에 달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 오일 쇼크가 결과적으로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예.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본주의들은 모든 소재가 기름에서 시작돼. 모든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름이 제일 높아요. 아, 그렇군요. 산유국들이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경제가 산유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내려가는 거거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내려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야. 기름값이 올라가면 경기는 둔화되지. 기름값을 내리면 경기가 활성화돼. 그러니까 산유국은 세계 경제를 채찍과 당근을 쓰게 돼 있어요. 채찍을 좀 쓰다가 또 당근을 쓰다가 이러거든. 그래야 유가가 조절이 돼. 자기들이 인건비가 높거나 좀 자기들이 또 원가가 올라갈 때는 자기들이 경기가 없을 때는 기름값을 내리고 자기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기름값을 데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산유국이 디플레이션은 건 물가는 내려가고 돈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는 무슨 플레이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디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반대란 말이에요.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내려가고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하고 또 반대야.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고 돈 가치는 내려가는데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내려가고 돈 가치는 올라가잖아.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아요. 경기가 내려가는 게 돈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라 물가는 내려가고 돈 가치는 올라가고 이게 더 위험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 생기고 경기가 내려가는 거는 산유국들이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는 그 경기만 약간 내려갈 뿐이지 큰 지장이 없잖아. 근데 산유국들이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예. 산유국이 볼 때 아무 관계 없어 세계 경제에. 아, 네. 자기들이 그걸 올려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경기의 미래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 물가 내려가지 돈 가치는 올라가고 있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 그게 이래. 왜냐면 현금 수요는 현금을 막 사람들이 못 구해서 난리잖아. 현금이 어디로 빠져나가 해외로. 그래 돈 가치는 올라가. 물가가 내려가는데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이상한 경제야. 그래서 돈 가치가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돈 가치도 정상이 되는 거지. 돈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시대가 돈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고 있잖아. 이럴 때는 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채권이 많거든. 그 모든 채권에 대해서 돈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수도 없는 채권이 많으니까 네. 그 채권을 사서 돈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총재님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음.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197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제1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강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각 중앙은행들이 금리의 높낮음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연방준비은행 위장이었던 폴 볼커가 어떤 대책을 썼냐면은 그 초강력 금리 인상 정책을 핀 거예요. 이 연준의 금리를 최대 20%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15에서 20%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폴 볼커는 그래서 지금 여러 시각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7, 80년대에 미국을 괴롭혔던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폴 볼커는 훌륭한 연준 위장이었다 뭐 이러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준의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중의 달러를 회수한다는 소리랑 같잖아요. 그 시장에 돌아다니는 달러를 회수를 하면은 그만큼 내수 시장은 활발히 돌아가지가 않고 그러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이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물가는 낮아지는 건데 물가는 당연히 잡는 건데 어쨌든 경기 침체는 더욱 심해지는 거잖아요. 예, 죽어가는 환자들을 너네 괜히 끙끙 앓고 고통받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라. 그럼 고통도 안 받고 좋잖아. 이러한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재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조정하는 거지. 경기도 조절하고. 응?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물건은 안 팔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연준이. 지금 미국 연준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었다 놨다 하거든.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경기가 하락해. 그러니까 미 연준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국가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인들은 돈 가진 자본가들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거지. 그 자본시장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 미 연준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전 세계 경제가 놀아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엄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알겠죠? 이 양이 한민족이야. 그래서 미래는 유대인과 한민족의 아마게돈 전쟁이 남아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것이 지금 한반도가 세계 3차전에 들어가는 게 음이라는 서양 세력이 양이라는 한반도와 붙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 남아있어요. 내가 그걸 막으로 하늘에서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서양 세력이 한반도를 둘로 쪼개놓고 여기에서 아마게돈은 유대인과 한민족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느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계 전쟁을 지휘하고 있고 한민족에는 힘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제패했단 말이야. 그게 악의 세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전쟁의 화신들이야. 그게 키신저고 미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대통령 사이로 포진하고 측근들에게 내파들이 유대인들이 포진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걸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걸 샀죠? 그건 세계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야. 세계에 갑자기 팍 쳐들어가지 않고 세계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있어, 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허경영이가 나타났죠? 허경영이가 파수꾼이야. 그 작은 유대인과 작은 한민족이 인구도 얼마 차이가 안 나. 그 민족이 세계 3차 대전에서 맞닥뜨려져. 그게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대전쟁인데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거울같이 귀신같이 보고 있으니까 대처하겠죠? 50년 1월 1일 날 중량교 다리 밑에 망보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내를 보는 것이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앞으로.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루미나이트 아시죠? 허경영을 일루미나이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수가. 그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중산층을 없앤대. 나는 90% 중산층 만들겠다고. 중산주의 맞죠? 중산주의를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야. 세계에서 처음이야. 근데 내가 중산층을 없앤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와서 세계를 통일하긴 한대. 그 다음에 그냥 독재를 한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 그리스도는, 일루미나이트는 유대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유대인의 공포스러운 세력. 우리나라 금융,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하늘궁에 앉아 있을까? 내가 그걸 다 잡고 있으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인과 한민족의 전쟁이에요. 이 유대민족과 한민족의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나타난 자가 저 그리스도예요. 나는 시민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거는 일종의 마귀야. 마귀를 허경영이가 무찔러로 지상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허경영을 일루미나이트라고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아니, 누가 나를 봐도 내가 여자들이 나를 쳐다보면 알겠죠. 내가 적그리스도 같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이 세계 경제를 바로잡기가 어려워. 유대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세계 경기를 야 이번에는 한국을 뭐 죽이자. 그러면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IMF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럼 우리는 IMF를 안 갖고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었지. 전 세계 은행이 금리를 없애야 돼. 금리를 제로 상태로. 금리가 제로 상태를 두게 되면은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게 안 생겨.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이제 돈은 수수료를 주고 은행에 맡기는 거. 이거지. 전 세계 자본시장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국가 간에 돈이 금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있기는 이때 그거를 자본시장에 맡겨서 규제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연준은 그 유대인들의 집단이니까 이거 끌려다닌다고. 그럼 총재님이 만약에 저 1970년대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러면 총재님은 어떤 다른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아니라 그럼 인간들하고 다르지 나는. 예, 어떤 방법을 쓰셨을 것 같아요, 총재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고 금리는 언제나 낮추는 게 좋아. 낮춰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아, 네네. 이자 놓고 먹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거든. 또 자본시장 초기에는 돈을 은행에 넣을 정도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돈을 융자받아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많았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수록 세계 경기는 호황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세계 경기는 내려가. 그러니까 미국의 미 연준이 세계 경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도. 네네. 에? 예. 네네. 이거 세계 통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월가에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 총재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아,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그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여러 중동 국가들에서 담합해가지고 석유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생긴 어떤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런 현상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현상에서 그냥 괜히 스태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는 게 오히려 현상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리를 낮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지. 낮춰야지. 아, 금리를 낮춰야 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돼.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는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내려가는 거거든. 그 물가는 금리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이거든.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지금은 이자를 동결해. 이자 낮추고 동결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가 정상적이었거든.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연준이 잘하고 있었지. 그러면 꾸준히 자본가들이 자본을 축적할 때 그때 또 잡는다고. 아, 네. 한 번씩. 에? 예. 그러니까 천재들한테 놀아나는 게 세계 경제야. 그러네요. 와, 진짜. 그리고 이거를 바로 잡겠다고 나타난 게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그러니까 토사구팽이지. 예. 와, 총재님, 저 그럼 마지막으로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80까지 올라가던 다우 지수가 4년 동안 이게 40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의 90%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 1929년도에 미국의 연준에서 그 당시 연준에서 평소에 공급하던 통화량을 매년 25%씩 감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를 공급을 하던 거를 매년 25%씩 감소해가지고 이거를 통화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러한 미국과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아, 네. 우리가 봐야 돼. 29년도에도 그렇게 소수의 천재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쳐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지. 아, 네네. 아, 총재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발 원유 가격 전쟁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사 아람코는 3월 10일 낸 보도 자료에서 4월이 시작되자마자 산유량을 하루 1,23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보유한 산유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은 경쟁 산유국인 러시아, 미국과 유가 전쟁을 선언한 것인데 이에 따라서 현 시각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2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그러니까 세일 혁명 이후에 2015년에도 이 유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유가 폭락 사태가 5년 전에 벌어졌을 때도 삼성, 현대, 대우 이 3대 조선사의 그 플랜트 사업이 부도날 수준으로 많이 힘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총재님. 그래서 그 아래 하청 업체들도 덩달아 엉망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선사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였는데 근데 지금 유가가 20% 이상 폭락하고 있잖아요, 총재님. 그래서 이런 유가 폭락 사태가 앞으로 이런 삼성, 대우, 현대 이 3대 조선사의 플랜트 사업을 하는 조선산업에 이게 어떠한 영향으로 미쳐질지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가 폭락이 된 데도 조선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조선은 그 사람들이 배에 대한 발주가 그렇게 급증하는 게 아니거든. 이 유가는 또 참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또 축소시킬지도 몰라요. 이건 한번 해보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거든. 아, 예, 예. 전체 국가 생산을 그렇게 풀로 가동하는 거는 어렵거든.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걱정거리도 아니고. 기름 생산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산할 때도 있고 가격이 좀 내려가더라도 자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과잉 생산도 하는 거지.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하니까 사우디가 어떤 정책을 한 것 같아. 아람코가 우리나라에 S-오일을 인수했거든. 쌍용 정유를 인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람코가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예요. 왕들이 대지주라. 그래서 쌍용 정유를 인수해가지고 아람코가 상당히 큰 석유 회사지, 이제 사우디 회사니까. 걔들이 이제 석유 가격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자체적으로의 그 경제가 좀 애로가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뭐 투자를 크게 한다든지. 사우디가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국민들 지원하는 돈도 지금 어딘가 지금 자금이 어디로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기름을 풀로 생산할 이유가 없거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유가가 내려가는 나쁜 현상은 아니야. 아, 그런가요? 좋은 현상이지. 아, 유가가 내려가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요새 배 발주가 중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배를 뭐 얼마 안 된다면 중국이 더 피해를 보지.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풀로 생산할 수가 없어, 기름 시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배럴가스로 기름값이 엄청 싸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대량 생산해서 현실적으로 국제 유가를 낮춤으로써 소비를 늘리는 거지. 매출을 늘리는 거야. 왜냐면 저쪽으로 미국 쪽으로 다른 산유국 쪽으로 끌려다니는 것보다 예. 사우디가 좀 주도권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총재님, 그러면 궁금한 게 또 그럼 앞으로 이제 삼성, 대우, 현대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총재님? 조선산업 미래 전망은 아직까지는 괜찮지. 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좀 주춤하겠지. 나아져가는 중이다. 아, 총재님,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은 러시아 바다는 이게 얼어버려서 이게 배가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르면은 그래서 부동학적 위치가 필요한 건데 부동항에 목말라 있는 푸틴이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가지고 부동항을 찾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는 남하 정책에 성공했지.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가져갔잖아.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연결이 됐잖아. 그 남한하고 연결이 됐지. 남하 정책에 성공한 거지. 아, 지금 이미 남하 정책에 성공했나요? 성공한 거지. 아, 네네. 일본과 예. 중국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거지. 일본과도 붙어 있잖아, 사할린. 아주 그 중국이 거기서 실패한 거지. 중국이 가야 될 항구를 뺏어가 버렸어. 연해주를. 아, 총재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총재님 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정치인들이라든지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차원이 높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일본도 뭐 완벽한 나라는 아닌데 뭐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상속세가 없다는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일본인들의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인들보다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총재님. 근데 그래도 이 일본 사람들이 중대님처럼 막 국민 배당금을 준다거나 출산수당을 줘가지고 뭐 고령화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총재님의 삼삼 정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본도. 총재님이 보셨을 때 일본이란 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게 또 궁금해요, 총재님. 일본은 이제 기업 위주로 지금 성장을 독려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트리클업을 해야지. 일본은 트리클 다운을 하는 중이라니까. 양적완화를 해서 기업을 살리고 기업의 낙수 효과를 노리고, 그거는 좀 장기적인 방법이야.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트리클업을 해야 돼. 위로 올려야 된다니까, 위로. 밑에서. 예, 네네. 밑에를 지원해야 돼. 밑에를 지원해서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 트리클업 아래에서 올라가야 불이 다 붙어. 총재님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수 경제가 팍 죽어버렸어요, 총재님.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나 경제난으로 보나 현재 고통을 굉장히 겪고 있거든요. 갑자기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양적 완화를 시급해서 한 가구당 예. 1억씩을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시급해요.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3억을 주고 애기 낳으면 5천만 원. 이게 급해요. 굉장히 시급해. 누가 이렇게 양적 완화를 우리가 151명이 되면 국가인민 배당금이 하려고 하지. 그럼 4월 달에 선거 끝나면 5월 달부터 예. 돈을 줘야 돼. 네. 1억씩. 일본 경제를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소비 패턴하고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속히 양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한 가구당 지원을 하고 그럼 국민배당금 지원하고 출산수당, 건국수당 이런 거 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결혼수당. 내수 경제를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 총재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재님의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1명이 되면은 우리가 5월 달에 국가혁명당이 151명이 되면은 5월 달에 1억씩을 전 국민 가구당 2천만 가구한테 지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2년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월급도 못 주고 집세도 못 내는 사람 많아요. 영세 상공인들도 다 살리고. 그래요. 네, 총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